자, 오늘도 그러면 뉴스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역시 이 그림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왜요? 근데 너무 그렇게 티나게 그러시면 너무 티나나요? 네, 시청자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죠. 이분들이 또 불편하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네. 참 이주호 기자. 자, 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아니, 몇 살부터 근데 잘생겼던 거예요? 잠깐만. 중학교 2학년? 그러지 마시죠, 우리. 그럴까요? 이게 오히려 좀 해칠 것 같습니다. 남자들 외모 얘기 별로 관심들 없으세요. 그래요? 우리만 관심 있나? 아저씨들끼리 뭐 네가 잘생겼네, 내가 잘생겼네. 뭐. 너무 신경 쓰여.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렇죠. 저는 도토리만도 안 돼서 그쪽에 앉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뉴스 시작.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13%, 나스닥은 0.51%, S&P 500은 0.47% 올랐습니다. 정말 지난주 격동의 한 주였죠. 정말 크게 빠졌다가 크게 올랐다가 주간 수익률로 보면 한 약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그나마 반등을 조금 하면서 거기서 약간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하락률이 마이너스 4.25%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면서 마이너스 0.04%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6.36%까지 빠졌다가 낙폭이 0.18%로 좀 만회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 증시 얘기가 그렇지만 뭐 박병진 회사님 이따 나오셔가지고 이제 코스피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변동성이 컸었죠. 그리고 변동성을 따지면 일본이 제일 컸을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 빠지기도 많이 빠졌지만 일본은 빠졌잖아요, 거기. 오르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일본 증시는. 근데 우리는 빠지기는 많이 빠지고 오르기는 좀 덜 올라서 참 진짜 못났어. 위아래 변동성으로 따지면 뭐 일본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제외하고 모두 상승,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상승 마감했고요. 뭐 요즘에 그 릴라일리 같은 경우에 지금 10%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그러니까 서학개미 분들이 보통 반도체 주식 인공지능 반도체 주식들 좋아하시는데 여기서 뭐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꽤 괜찮은 실적을 좀 보였고요. 참 그 사람 심리가 좀 가볍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9월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CME 패드워치에서 9월에 기준금리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 25bp 정도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게 50.5%. 그러니까 50bp 인하보다 25bp 인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CME가 이제 시카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러니까 보통 그냥 금리 투표하는 민간에서 투표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때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 폭락했을 때 다들 손들고 뭐라 그랬습니까? 9월에 50bp 받고 그 다음에 50bp 받고 그 다음에 25bp 더. 그러니까 125bp를 외쳤었잖아요. 근데 지수가 좀 반등하고 나니까 야 그래도 50bp 좀 많지 않냐? 간사해. 슬그머니 25bp. 근데 사실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름 이 시장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투표를 한 그 CME 선물 시장인데 여기서도 주가 좀 빠졌을 때는 뭐 와 세상 망해요 막 그러다가 증시 조금 올라오니까 뭐 한 25bp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람 다 비슷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별로 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문가들도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디서 잘 팔리는지 보니까 해외에서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해외 성장률 이번 실적 나왔었잖아요. 해외 성장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북미권에 있는 사람들만 쓰고 나머지 아시아권에 안 쓰면 사실 뭐 성장률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라가 또 조만간 이제 국내 상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트렌드가 아직 꺾이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이제 많이 상승한다는 거는 역시 그 살 빼는 약 그거? 그렇죠. 마운자로. 알겠습니다. 자, 그거 기다리는 분들도 우리나라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도
왜 그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당뇨 때문에 그런 거죠. 당뇨 그렇죠. 때문에. 당뇨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 당뇨로 치료받아 진단 받으셔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보험이 네. 되니까요. 네. 그건 근데 약 끊으면 금방 다시 요요 온다고 뭐 그러시던데. 네. 그거는 뭐 안 빠지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차에 뭐 어디 배터리 무슨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예, 이거 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김프로님하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이거 제조사 뒤에다 박아야 된다. 배터리 제조사들. 그러게요. 그 어떻게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내 배터리 제조사 찾아보기를 눌러 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이게 통짜로 나옵니다. 통짜로. 같이 보시면은 아이오닉 5의 SK온, 아이오닉 6의 SK온 이전에는 뭐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거 쓰다가 뭐 GV60 같은 경우에 SK온 이렇게 막 쭉쭉 나오다가 코나 같은 경우가 CATL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 10개 차종, 제네시스 3개 차종 등 13개 전기차 모델에 탑재된 제조사를 공지를 했는데요. 그 코나 빼고는 다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제조사가 어딘지 출시를 할 때쯤에 기자들 좀 취재하고 그러면은 대부분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어디인지 알고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뭐 어딘지는 대부분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도 곧 공개할 예정인데 기아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뭐 면밀하게 보진 않았지만 면밀하게 안 봤는데도 한 니로하고 레이 정도? 네. 봉고 EV가 뭘 쓰는지가 조금 헷갈리는데 CATL 거 좀 쓰고. 그 정도가 CATL 배터리 쓰고 나머지는 한국 배터리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어딘지를 우리가 알려면 알 수가 있기는 해요. 아예 이렇게 뭐 꽁꽁 숨겨두고 모르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쌍용차죠. 케이지 모빌리티. 여기가 BYD 거 배터리 쓴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 사실 케이지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자동차의 가격이 좀 낮은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BYD 배터리 쓴다 그랬을 때 대부분 소비자들도 그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배터리 실명제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던 분들의 주장은 근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실명제 자체를 반대한다라기보다 안에 배터리가 뭐가 들어있든지 책임은 무조건 제조사가 져야 되는 거다. 어차피 현대차가 다 최종적으로 지는 건데 그쵸. 뭐 어디 건가가 소비자들이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겼던 게 뭐였었냐면 지금까지 전에 이제 벤츠에서도 이제 CEO가 우리 배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은 벤츠를 사십시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는 벤츠에게 있습니다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배터리 실명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 소재가 회사가 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책임 떠넘기기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배터리를 샀는지 소비자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냐. 배터리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책임을 지고 하는 거지. 그거를 약간 좀 배터리 제조사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거지. 뭐 배터리 실명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 아니 내 차에 뭐 들어갔는지를 안 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산 건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브랜드 공개하는 부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부품 중에 시트 뭐 쓰세요? 저 시트요? 네, 자동차 시트 뭐 쓰세요? 거의 없습니다. 타이어 정도는 알 수 있죠. 타이어 정도를 알죠. 그렇죠. 한국 타이어를 쓰는지 뭐 컨티넨탈을 쓰는지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나마 브레이크 패드. 그렇죠. 그거 알아요? 브렘보 쓸 때만. 왜냐하면 이렇게 타이어 사이에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빨갛게 있으면 브렘보 정도를 알리지. 빨간색이 브렘보예요? 노란색은? 그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아, 다 보시 아니었구나. 난 다 보시 건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배터리는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벤츠가 이제 페러시스 배터리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거의 몰랐었다라는 사실이 이번에 좀 많은 충격을 좀 줬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배터리 회사하고 자동차 회사의 어떤 산업 간 경쟁 측면에서 네. 배터리 실명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배터리를 내재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재화를 시킨다는 게 직접 자기들이 다 하고 싶어서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일단은 배터리 회사하고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직접 자기가 연구를 함으로써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야 니네 공급 안 해주면 내 거 그냥 쓴다 라는 거를 협상 카드로 내밀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의외로 배터리 많이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부품 소재 회사 중에 테슬라 납품하는 회사들 꽤 있습니다. 네.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뭐 직접 배터리 회사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나머지 배터리 회사하고의 협상을 할 때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직접 하이브리드 배터리 만들고 있으면서 네. LG 엔솔이랑 SK 오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경향을 좀 보이잖아요. 그게 협상력을 가져가는 건데 배터리 회사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배터리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생길 경우에 그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 협상에 좀 불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소비자들이 이 차는 이런 배터리를 쓰고 있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네. 그것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협상력이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벤츠를 바라볼 때도 벤츠가 왜 듣보잡 페러시스 배터리를 썼을까? 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실 텐데 네. 그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본다면은 페러시스는 사실상 벤츠가 언젠가 자회사화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해서 네. 이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내 회사를 만들므로써 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회사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페러시스를 사용했다라고들 보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그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를 열었을 때 전 세계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도 주가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폭스바겐이 그 자기들의 그 다양한 차종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80%를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내재화라는 측면, 그러니까 직접 만든다는 측면보다는 노스볼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었던 겁니다. 폭스바겐이 거기 최대 주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 사이클을 한번 쫙 거치고 나서 다들 지금 유럽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 부품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나 자동차 회사들이거든요.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중국이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걸로 자꾸 레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가 공급 과잉이라는 건 다들 아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명히 품질이라든지 생산성이 훨씬 더 뛰어난데 자꾸 중국 회사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지금 네. 벤츠도 전형적으로 그런 사례고, 네. 폭스바겐의 사실상의 자회사인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도 꼭 그 중국 장비 회사들 거 써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장비사들한테 야 이걸로 하면 더 싼데? 이걸로 하면 더 싼데? 그러면서 자꾸 협상을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네. 그러다 잘 안 돼가지고 뒤늦게 이제 한국 배터리 장비사라든지 장비로. 셀 회사라든지 요걸 바꾸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셈법을 계산을 해보면은 네. 배터리의 어떤 실명제가 이루어지면서 산업 구도상으로 보면은 자동차 회사하고 배터리 회사들의 경쟁 관계를 봤을 때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배터리 회사가 조금 더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다. 네. 라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한국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배터리 들어갔다라고 막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중국 배터리 들어갔으면 이렇게 박혀 있으면 네.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한국 회사들 입장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한 가지 있고 항상 장점만 해가지고 희망회로만 돌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90%까지만 충전할 수 있게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삼성 폰대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배터리 화재 사고가 보통
완충을 했을 때 상태에서. 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네. 90%로 낮추면 어떻겠느냐 라면서 좀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90%를 낮추게 됐을 때의 가장 큰 단점은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라는 그렇겠죠. 점이고 네. 네.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라는 조건이 동일하다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3원계 배터리가 아무래도 인산철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90%만 충전하게 됐을 때 3원계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 인산철보다 유리한 측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점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만약에 배터리의 안정성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경우에 폼팩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각형이 제일 유리합니다. 네. 이게 파우치 필름보다는 각형이 좀 더 네. 겉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각형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3사 중에는 각형은 삼성 SDI가 주로 하고 네.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는 파우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엔솔 같은 경우에는 각형을 할 수는 있고 SK온 같은 경우는 각형 모델이 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주력이 각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은 약간 중국 CATL 쪽에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배터리 제조사를 우리가 이제 좀 명시하자 이제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 벤츠가 만약에 다른 부품들도 모르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어차피 배터리도 뭐 우리 책임이니까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지하 주차장 화재가 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걸 다 벤츠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지금도 이렇게 소송건들이 되게 이상한 건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소송을 벤츠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그거 물어주고서 그 소비자한테 물어봐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건 여전히 법률적으로 좀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겁니다. 이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라고 해놓고서 아까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도 납품 받는다고. 그러면서 여기를 레버리지 삼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싸니까 여기다 레버리지해서 요거를 좀 더 싸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협상력을 자기가 주도를 하게 되려면은 이 배터리가 뭔지를 소비자들이 모르는 게 유리합니다. 뭐 그렇겠죠. 예. 네. 처음에는 요거 막 쓰다가 야 품질을 이만큼 해서 갖고 와. 그리고 여기 해놓고서 야 가격은 여기에 맞춰서 갖고 와. 그러면서 이걸 자동차 회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야 그러면 나머지 뭐 내가 집에 불난 것도 내가 집 다 바꿔줄게. 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사고가 어디 부딪혀 갖고 뭐 어디가 찌그러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보험사가 책임지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건 이제 순수하게 차량 결함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없잖아요. 그 밑에 누가 기어들어가 갖고 불낸 게 아닌 이상. 그렇다면 이거는 차량 결함이라고 봐야 되고 만약 그 결함이 배터리 쪽 회사 쪽에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면 벤츠가 다 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우리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제대로 나오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고. 근데 그 네. 부분은 어차피 벤츠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더라도 배터리 결함이면 배터리 회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책임 소재는 가리기 마련인데 네. 그 그걸 부분에서 소비자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협상력을 더 우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되게 전통적으로 산업계가 항상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IBM PC가 잘 나가던 시절에 인텔이 거기 CPU 납품한다는 거를 서로 뭐 얘기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텔이 이제 자기네 것 들으면서 인텔 인사이드 했을 때 인텔이 들어가 있다면 나머지 껍데기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런 마케팅을 했었고 그 당시에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에 껍데기에 휴렛 패커드가 써 있다면 CPU가 뭔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게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 권익 기업들 사이에.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쵸. 알 권리가 소중하고 내 거에 뭐 들어갔는지 안 알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서울시가 다음 달 말까지 그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어떻게 확인해? 할 수 있습니다.
90% 이하 충전됐다는 거를 밖에서 알 수 있어요? 아, 소비자는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 예, 예.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차에 이제 90%인지는 알겠죠. 예, 예. 근데 90 한 2%쯤 됐어. 안 들어가요? 아, 아니 그게 네. 그 뭐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조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 부분에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다. 오늘 이거 너무 길게 했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자동차 회사가 90% 이하로 충전 낮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그냥 90%로 제한해버리면 그냥 90%가 돼요. 아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아놓는다. 막을 수 있어요. 속도 120km 이상 못 달리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프로님은 100%까지 찰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90%로 사람들을 강제하냐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정책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90%까지만 찰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 한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자동차 회사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할 수는 있지만 처음 만들 때 주행 거리가 얼마큼 된다라는 걸 이미 다 공지해서 국토부의 인증까지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차가 이만큼 갈 수 있는 차라고 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만큼으로 줄이게 되면은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 기망이고 사기가 돼요. 뭐 설사 그렇게 할 수 그렇겠죠. 있어도. 예.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90%를 하든 아니면 100% 완충까지 가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거를 그냥 정하면은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한다면 90%까지 낮춰는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다 채우면 완충하면은 이제 50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소비자분께서 90%까지만 원하시면 450에 90% 채울 수 있는 그 차로 팔겠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차도 낮춰드리겠습니다. 있는 차도 낮춰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갈등들이 좀 있다는 네,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와, 우리은행 유독 횡령 사고가 많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야,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과한지 모르겠지만 윗물이 썩어서 아랫물도 썩은 거였구나. 지난번에도 그렇죠. 한번 뉴스 나온 적 있죠, 우리은행은.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횡령 사고로 굉장히 많은 네.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건은 어떤 거냐면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에게 600여 건의 대출이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회장의 친인척에게. 그 중에 350억 원이 부적절하게 나갔답니다. 야, 뭐 한다고 600억을 빌려? 부동산 관련한 건이죠. 아, 그래요? 절반에 가까운 269억 원에서는 이미 부실과 연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모회사인 우리금융 전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파악이 됐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대출이 회장이 된 이후에 9개 차주 162억 원, 뭐 이것저것 포함하게 되면 616억 원 42건이 친인척 관련해서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확인했어야 되는 어떤 서류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요.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도 존재한다고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출을 실행할 때의 그 담보 가치가 뭐 아무리 봐도 뭐 등기부등본상 실거래가는 한 20억밖에 안 되는데 계약서상 매매 가격이 뭐 30억 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그냥 다 추가 대출을 실행을 해줬고요. 네.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에 대해서도 담보로 설정을 해주면서 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은행 쪽에서는 뭐 문제가 된 대출은 뭐 지점에서 취급을 했는데 이미 면직 징계 조치가 됐다라고 얘기하기에 뭐 그렇게 따지면 손태승 전 회장은 이미 퇴직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야, 어떻게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전에 뭐 사고가 터질 때마다 쇄신책 얘기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의 부실한 실행이 일어났었던 거기에 주요한 대상이 회장의 친인척이라고 하니 이게 정상적인 내부 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했던 것인가 의심되는 너무 큰 사건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출 받으려면 이 서류 저 서류 다 그 은행이 막 이거 갖고 오세요 저거 갖고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맞춰 갖고 그렇죠.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겨우 이제 받아내고 하는데 서류 낼 때도 노심초사하잖아요. 네, 될라나 안 될라나. 반려될까 어쩔까. 근데 여기는 그냥 뭐 회장이 뭐 해줘 그러면 몇백억씩만 이렇게 나갔군요 그냥. 막. 근데 이게 내부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 정도의 되게 그 거대한 대출권이면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이 조건들이 있을 거고 그게 작동을 안 한 거네요. 아예.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과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뭐 어느 모 금융지주의 이제 부사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다른 은행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 자기 아들이 자기 은행에 취업을 했었대요. 네. 근데 뭐 잘 몰랐대요. 아들이 취업한 줄 몰랐대요? 네. 아빠가 아들이 어디 은행 취업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것도 우리 자기 은행인데.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거 알게 돼가지고 아들한테 나가라고 그랬대요? 진짜 미안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은행에 취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주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진짜 조금 이 정도 지위에 올라가 계신 분이라면 좀 일반인들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문득 우리 그 큐텐 사태 보면서 왜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써서 자기 몸치 키우는데 막 그렇게 썼냐라는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전형적인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사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부실대출해서 돈 나중에 못 받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 손실 처리하고 그러면 다 그냥 은행 손에 떠안고 그래놓고 이제 ELS 팔고. 혹시라도 저희 아들이 3프로 TV 들어오면 저는 막겠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공식 선언하겠습니다. 아이들 아직 많이 어리죠. 금방 해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뉴스는 헤드라인만 좀 전해드리면요. 이커머스의 그 TMF 사태로 뭔가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좀 요동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 그 대기업들, 그러니까 롯데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요쪽 계열의 이커머스 쪽의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쪽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 결제 신뢰의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다른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는 이미 점유율이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쿠팡이 그 지난주에 그 멤버십 비용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도 타이밍상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그 네이버페이 쪽에 그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고 쿠팡에서는 팀F 쪽에서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그 채권자들 돈 돌려줘야 되는데 안 갚은 거 있잖아요. 그거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제안을 한 상황. 자기네 주식 준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회사 하나 만들 테니까 여기에 자본가로 좀 참여를 하시면 어떻습니까?라고. 지금 채권자들 대부분 판매자잖아요. 거의 대부분 판매자인데 같이 죽자는 거예요, 뭐야? 판매자들한테 뭔 새로 기업 만들어서 주식 준다고요? 쌈 싸먹는 게 참.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튼 그런 해결책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박병창 이사님 모셔와야죠.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